변호사 사무실에 조금 일찍 도착하려고 했지만 저와 제 변호사가 도착했을 때 영호와 그의 변호사는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여변호사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평소의 질투심이 타올랐고 48살인 그 앞에서 왠지 모를 열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2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졌습니다.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까지 맡고 있었죠.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는 그의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제가 뒤따라 들어갔지만 영호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방으로 들어오자 붉은 머리의 여변호사가 영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고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이 회의를 빨리 끝내고 그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제 남편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수완이 좋은지 잘 알기에 그녀가 그에게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습니다. 영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를 바라볼 때는 싸늘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영호가 저와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야속했지만 저는 제 변호사가 붉은 머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억지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영호는 제 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2페이지 분량의 대본을 훑어보던 영호가 옅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그가 저의 치밀한 준비를 눈치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설치하고 스피커를 연결한 뒤 옆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정중하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데이빗 브라운, 아니 강영호라는 남자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그의 감정을 흔들 대본을 통째로 외우며 이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데이브, 즉 영호가 제 말을 들어준다면 저 임지윤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최소한 1시간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당장 시작하자며 타이머를 돌렸습니다. 타이머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영호가 단둘이 만나는 대신 변호사를 배석시킨 것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45분 동안 제 감정을 쏟아내고 영호로부터 제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시인을 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단둘이 있어도 어색할 판에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접기로 하고 저는 슬쩍 눈길을 돌렸습니다. 불필요하게 적어온 메모를 훑어보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친구 경희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영호가 오늘 만나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그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저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호가 저의 솔직함을 알아주길 바라며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가 저를 용서하고 싶어 할 것이라 믿었고 제 고백이 그에게 필요한 설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영호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라는 카드가 먹힐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 고백에 대한 그의 반응을 살피며 그의 얼굴을 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호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메모지 첫 번째 문장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제 첫마디가 완전히 빗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그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오만함 때문에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3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왔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영호와의 이 상황이 저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이었음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느껴지는 상실감, 늙고 매력 없으며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성당 봉사위원회에서 만난 민석에 대해 설명하며 그가 얼마나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접근했는지 묘사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영호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웠을 때 성당 모임이 끝나면 민석은 친구처럼 제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후에 민석이 커피 한 잔을 제안했고 불행히도 저는 응했습니다. 무해한 제안처럼 보였고 좋은 친구 같았기에 그가 여자의 방어벽을 허무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식당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뻔한 수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시에는 그를 믿었습니다. 식당은 갈수록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주는 선물들도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영호 씨, 당신보다 15살이나 어린 남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애쓰는 기분이 어떤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점은 있어요. 4개월 전 그가 같이 자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했거든요. 그의 의도가 분명해졌을 때 바로 관계를 끊었어야 했지만 이미 저는 그의 칭찬과 관심이 주는 자신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훌쩍이며 미리 가방 안에 넣어둔 양파 조각에 문질렀던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한쪽 눈을 비비기조차 겁날 정도로 따가웠지만 눈물 한 방울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그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는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자기는 마시지도 않으면서 150만 원짜리 그랑즈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거의 다 마셔버렸죠. 분명 그게 그의 속셈이었을 거예요. 술 기운에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어리석게도 동의했습니다. 집마당에 도착하자 그는 몸을 굽혀 그가 입을 맞췄지만 술에 취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와인 몇 잔에 얼마나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가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저 이웃들이 볼까봐 차를 치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차고 문을 열고 그의 차를 안으로 들이게 했죠. 차 안에서도 민석이 잠시 머물다 갈 거라 생각했고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낯선 차를 보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라고 조금은 변명을 섞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일은 제 나름대로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감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잘 알기에 이 일을 두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영호에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차고 문이 닫히자 민석은 차에서 내려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신 상태였고 그가 이끄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열쇠를 빼서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를 손님방으로 데려갔고 그날의 일은 죽을 때까지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호 씨. 그나마 다행인 건 민석이 온 후에 정신을 차리고 금고를 잠그라고 한 것뿐이에요. 저도 술 기운에 잠들었고 그도 4, 5개월간의 구애 끝에 지쳤는지 같이 잠든 것 같아요.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우울한 기분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이 들자마자 그를 쫓아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죠. 제 인생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당신과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저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표정을 손바닥 보듯 읽을 수 있고 제 간청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은 앞에 놓인 노트북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메모를 하는 줄 알았는데 화면의 링크를 클릭하더군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죠. 민석 씨, 키스하지 마요. 맥주 냄새 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입냄새가 지독해요?
나는 그 싸구려 화이트 와인 딱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음성이 멈추고 방 안은 천둥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굉음이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날 밤 영호 씨가 저와 민석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하고 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볼 때 수치심을 느꼈죠. 하지만 제가 방금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노골적인 거짓말이 탄로나자 저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제 대본이 완벽할 거라 확신했는데 방 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호의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제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호는 그 지독한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지 나중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호는 그날 밤 저와 민석의 대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결론을 왜 생각지 못했을까요? 미리 알지 못했다면 왜 그 자리에 녹음기를 두었겠습니까? 그가 미리 녹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또 무슨 말을 했을지 생각하며 불안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제 메모의 암호 같은 글자들을 보다가 멍하니 준비한 대본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믿어줘요. 그를 거절할 힘이 없었을 뿐이지 피임 기구를 쓰게 하거나 우리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지는 않았다고요. 그는 원했지만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취했어도 우리가 사용한 건 하윤이 옛날 방이었잖아요. 그렇죠? 영호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픈 얼굴과 무표정 중 어느 쪽이 더 견디기 힘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욕망에 가득 차 누워있는 모습이 정말 섹시해.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소리가 나더니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제 또 침대에서 시간 보낼 수 있을까? 당신 그 멍청한 남편 침대에서 말이야. 이번에는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영호는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을 껐습니다. 그 짧은 영상이 끝난 뒤 그는 침묵 속에 비난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장한 모든 것이 영호의 입이 아닌 제 입에서 나온 말들로 부정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저지른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 침대에서 남편 몰래 벌인 일이었습니다. 30마디의 말로 공들여 쌓은 거짓말의 성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영호의 무표정한 눈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시계를 보는 것을 보고 타이머의 째깍거리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단 6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당황함을 억누르려 애쓰며 처음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 번뿐이었고 제가 말한 이유 때문이라고 믿게 한다면 당신이 덜 속상해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민석을 만났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문제는 영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녹음했고 우리가 들킨 그 밤이 처음도 유일한 밤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방에 녹음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번 더 거짓말을 하다 걸리면 정말 끝이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모호하게 말해야 할 때야. 세부 사항은 피하고 진실만 말하자. 진실은 민석이 나를 유혹했고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야. 그는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죠. 제 아이뻘 되는 남자에게 구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제 자신감을 세워준 건 맞습니다. 제가 나약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안방 침대를 딱 한 번만 썼다고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제 체면을 세워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호가 이 외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어 주춤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저는 메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탄로난 거짓말들은 지워버리고 강조해둔 단어들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영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사랑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말했죠. 민석은 그저 일상의 허전함을 채워준 보조적인 존재였을 뿐,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갈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침묵하자 영호는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혼란스러운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고 이전 녹음 파일의 다음 부분을 틀었습니다. 영호의 찌푸린 표정이 화면의 아이콘을 찾는 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열려있는 파일 중 하나라는 걸 그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지만 그는 영상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부부 침대에서의 관계에 대한 민석의 질문이 다시 들려왔고 제 목소리가 저를 다시 한번 써차매는 것을 보며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다시는 안 된다고. 그날 밤 이후로는 절대 안 해요. 영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실수로 바닥에 하얀 자국을 밟았을 때 제가 재채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며 콧물이 흐른 거라고. 둘러댔던 걸 영호가 믿어주었던 것에 대해 안도했던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바닥을 닦아주겠다며 그를 정성껏 챙겨주어 주의를 돌렸을 때 제가 뱉은 말들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남편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구는 거 인정해야 해. 영호가 일찍 귀가했을 때 민석을 옷장에 숨겨서 들키지 않았던 무용담을 늘어놓는 제 목소리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맞아, 영호 씨는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는 그가 나를 그렇게나 믿어준다는 게 귀엽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는 그저 멍청한 바보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바로 옆방에 있을 때 여기서 우리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해. 제 조소 섞인 말투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과 어조를 들으면서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조차 없는데 하물며 그가 저를 다시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이 회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과 내뱉은 말들을 보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치명타가 날아온 후 팽팽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영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어 여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멸시를 보니 영호가 그녀에게 단순한 의뢰인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제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그녀조차 저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저를 길거리에 버려진 오물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오의 햇살 아래 안개처럼 자신감이 흩어졌고 자존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훑어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영호가 저에게 무관심했고 저를 무시했으며 출장을 더 자주 다녔고 정서적으로 멀어졌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시기와 겹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호소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고 제 외모나 나이에 대해 안심시켜주지도 않았으며 힘든 순간에 위로해주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말을 멈추자 영호가 다시 노트북 파일을 여는 것을 보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파일은 우리가 들킨 운명의 밤, 바로 다음 날 영호가 폭발하기 직전에 민석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민석은 최근 우리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더 자주 만나고 싶다고 투덜댔습니다. 취소된 여행 이야기와 제가 민호의 식단을 조절하라고 했던 요구에 대해서도 말했죠. 민석은 영호가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그 밤이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호가 더 자주 집을 비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나도 더 원해. 민석의 짜증 섞인 대답과 함께 클립이 끊겼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심판하는 듯한 시선을 피하며 책상 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드러난 진실은 민석처럼 젊고 활기찬 애인과의 만남조차 이제는 지겨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행위는 이미 영호에 대한 존경심을 앗아갔고 양심의 가책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존경심을 잃은 것이 남편과 정서적으로 멀어진 진짜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을 준비하며 그가 나를 멀리했다고 비난하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제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영호와 감정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민석의 조급함과 영호의 신중함은 너무나 달랐기에 두 사람을 혼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남편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호도 한동안 다가오려 애쓰다 결국 멈췄었죠. 수개월 전부터 그가 이미 제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성관계를 포기하고 업무에만 매달리며 출장을 자주 다녔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저를 멀리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대체 누가 누구를 먼저 밀어낸 것인지 혼란에 빠졌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영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윤이 방에 녹음기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계획은 죄책감을 덜고 영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주어 제가 갈망하는 미래를 되찾으려는 얕은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황소를 달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가 들키기 2주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을 흔들려 했던 제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즉흥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일에 능숙했기에 메모를 2페이지나 적어왔던 건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이머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상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메모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극심한 두통 때문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던 겁니다. 영호가 제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에 분노했겠지만 무엇보다 저의 의도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제가 그의 잠자리 실력에 불만이 있었던 건지, 그가 지루해서 성적 일탈을 꿈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석을 사랑한 것인지 말이죠. 정말로 민석과 도망갈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 의구심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할 도박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석과 그 운명의 밤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만 난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영호가 녹음한 게 그날 밤뿐이라는 확신만 있다면요. 녹음기를 설치한 시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영호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참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 필사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요. 안락한 삶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보다 그가 저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애인 앞에서 남편을 멍청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다 같이 들은 마당에 어떻게 그를 존경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로서 애인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려 유대감을 쌓으려 했던 비겁한 행동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제 양심은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영호가 바람 피우는 걸 제가 잡았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테니까요. 그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사랑과 존경을 증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서명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 타이머가 멈추기 전까지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다음 한마디가 승부수가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테이블 너머의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존경을 잃었다는 느낌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남은 인생을 오직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 행동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민석은 그저 일시적인 일탈이었을 뿐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석과 도망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죠. 특히 민석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려 했을 때 단호하지 못했던 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민호 씨가 감당하기 힘든 넘치는 욕망을 그저 민석에게 쏟아부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었습니다. 민석은 민호 씨가 가진 인내심과 경험이 부족한 애송이일 뿐이었고 제 행동은 전적으로 이기심과 정욕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은 잠시였을 뿐 진정한 감정은 없었다고 덧붙였죠. 민호 씨가 수년 동안 원했던 것들을 거부해 놓고 민석과 그런 추잡한 짓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계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저의 결혼 생활만 천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제 왼편에서 변호사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펜을 내던지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의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였고 영호가 재생하는 것이 음성 파일이 아니라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영호의 변호사가 그의 손을 잡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영호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에서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난장판 속에서 감정을 숨기려 화면에 집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녹화가 최소 3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영호가 제 배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는 뜻입니다. 패턴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방 안의 열기는 불쾌하고 지저분한 기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테이블만 바라보았고 제 변호사는 제 앞에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영호가 너무나 쉽게 폭로한 제 추악한 행동들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명도 화해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영호는 지휘자처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악보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별이라는 침묵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영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단두대 위로 올라가 눈을 가리고 밧줄을 목에 건 채 발판을 걷어찬 격이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클립을 틀고 나서 그저 조용히 발판을 치웠을 뿐입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만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논리를 펼쳤지만 그 역시 30년 동안 저를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에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영호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 보금자리인 그 집으로 그리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줄 아이들에게로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제가 가진 삶의 대부분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2장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내던졌습니다. 영호의 사업 가치가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제 변호사의 결론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영호는 재산을 숨길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죠. 마침내 마지막 녹음이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명된 서류들을 챙겨 한 장은 제게 주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떠났고 저는 도망치고 싶은 욕구와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갈망 사이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불꽃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당신의 행복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타이머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어야 했습니다. 저는 영호의 손을 꼭 잡으며 민석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 때문에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영호의 대답은 또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오빠들이 민석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자신이 민석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이 영호에게 맞고 겁먹어서 조용해진 줄 알았는데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게 그 사기꾼에게 어울리는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영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무표정이든 웃고 있든 울고 있든 모든 것이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제가 이 선량한 남자에게 가한 학대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집과 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저는 그의 모든 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눈물 속에서 저는 겨우 작별 인사를 내뱉으며 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의 삶을 되찾으려던 가련한 노력은 병균처럼 버려졌습니다. 제가 잊혀가는 동안 딸 하윤이가 면회를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윤이가 안 온다면 아들 건우라도 오겠죠. 문을 밀고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빌어먹을 녹음이었습니다. 흥분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불륜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확실해요? 오늘은 혼자 술 마셔야겠네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